자, 그 다음에 6번에 3번, 7번도 3번, 8번도 3번, 9번도 3번. 그럼 영상 보는 친구들은 그 좌우에 있는 문제는 답지 있으니까 그 보고 채점하시고 378페이지 자 빈칸 넣기. 자, 객관적 상관물 엄청 중요한 개념이랬지. 변주, 행간걸침, 긴장감. 자, 그 다음에 긴장감은 사실 몰라도 돼. 자, 그 다음에 2번 화자의 대리물. 이게 이제 우리가 정리한 대로 하면 상황과 태도가 일치하거나 혹은 동일시하는 케이스. 그 다음에 니은의 정서자국물. 정서자국물 촉매는 이제 상황과 태도가 대조되는 케이스. 그 다음에 감정이입. 감정이입. 실제로는 자기가 느끼는 걸 제가 느끼는 것처럼 뻥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XXO. 3번에 1번은 좀 중요한 건데 감정이입이랑 일반적인 객관적 상관물의 이제 차이. 이제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니네가 이거를 구별을 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 왜냐면 내신에서도 이 파란색 영역, 즉 감정이입의 영역이랑 나머지 이제 대조가 되는 케이스나 일치되는 케이스, 동일시 되는 케이스, 이걸 구별해서 이제 질문이 나온단 말이야. 그때 구별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랬어? 감정이입은 실제로는 자기가 느낀 걸 남이 느끼는 것처럼 뻥을 쳐. 구라를 치는 게 감정이입이야. 실제로는 내가 부끄럽고 내가 슬픈 건데 벌레가 부끄러워하고 슬퍼한다고 뻥을 치고 있죠. 반면에 일반적인 객관적 상관물은 말 그대로 그냥 객관적인 존재고 화자가 어쨌든 외롭다고 말을 하고 있지. 이렇게 화자가 직접 정서를 느낀다고 표현하면 일반적인 객관적 상관물일 거고 다른 애가 느끼는 것처럼 뻥을 치면은 감정이입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죠? 자, 다시 돌아와서 379페이지. 자, 1번에 1번, 2번도 1번, 3번 감정이입. 하초의 꿈은 가련하다. 수녀보다 외롭구나. 사실은 자기가 가련하고 자기가 외로운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5번, 5번에 1번, 6번에 5번. 자, 그러면은 예전에 저번 주에 별에는 밤도 했었던 거니? 했었고. 자, 그러면은 우리 저번에 382페이지에 있는 박목월 선생의 나무는 했었어? 거기까지 딱 한 거야? 자, 박목월 선생의 이제 나무가 이제 서정이 뭔지를 이제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383도 숙제였나? 자, 그러면 또 381페이지부터 다 불러줄게. 자, 1번에 3번, 2번에 2번. 우리 반이 진도가 제일 빠르다. 다른 반에 비해서 좀 천천히 나갈 필요가 있겠다. 3번에 3번, 4번에 2번. 자, 다시 빈칸 넣기. 시상 전개 방식. 그 다음에 순행적, 역순행적. 그 다음에 공간, 시선. 자, 공간의 이동이랑 시선의 이동이 헷갈리면 안 된댔죠. 공간의 이동은 말 그대로 화자가 위치한 장소가 변하는 거야. 뭐 선생님이 교무실에 있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뭐 교실로 온다든지. 반면 시선의 이동은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이제 변화하는 건데, 바라보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화자가 언급하는 놈들이 이제 바라보는 대상이 되는 거야. 산은 구강산,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다가 그 산에서 꽃이 피는 걸 보다가 흘러가는 물이 맑은지 보다가 재수없는 사슴을 보죠. 이렇게 이제 언급하는 대상이 바뀌는 게 시선의 이동. 다만 니네가 간혹 이거를 이제 혼동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공간의 이동이 있으면 시선의 이동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 당연하겠지. 선생님이 교실에 있다가 교무실로 가면 교실에선 학생들 보다가
교무실에선 선생님을 보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시선의 이동에 공간의 이동이 따라오는 거는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구별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5. 자, 그리고 3번 공간의 이동, 시선의 이동. 중국 갔다가 러시아 갔다가 유럽 갔다가 말 그대로 장소가 바뀌어. 반면에 시선의 이동, 눈 봤다가 코 봤다가 입술 봤다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80 객관식 1번에 4번, 2번에 2번.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우리 별에는 밤 할 때 윤동주 선생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거를 이제 참고 삼아서 서술을 니네가 이제 공부를 했어야 되고, 자, 이제 3번에 5번, 4번 원통함, 그리고 B의 장거리, C의 신명, 그리고 D의 농무. 그 다음에 5번에 3번. 이 농무 했었나 저번 주에? 농무는 안 했지? 자, 그러면 했네? 괜찮아, 했으면 했다고 얘기 좀 해줘. 자, 그래서 신경림 선생도 니네가 이름만 대도 아는 사람 제외하면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4번의 C의 신명이 중요한 거는 이게 반어법이라는 거지. 실제로는 너무나 이제 화가 나는 건데 그 화를 풀기 위해 신명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역설적 상황을 반어법으로 표현을 했다. 근데 지금 대강 들어도 어렵잖아. 그래서 이게 역설이라는 거야, 반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온댔지. 이제 표현 방식만 따지면 화가 나는데 신명이 난다고 뻥을 치니까 표현 방식은 반어법이야. 그런데 상황을 봤을 때는 너무 화가 나니까 신을 억지로 내서라도 화를 풀어야 되는 이 상황이 역설적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자, 그 다음에 385로 다시 돌아와서 6번에 4번, 7번에 1번, 8번에 3번. 자, 9번이 이제 나름대로 중요했던 게 우리 이제 동승 예전에 일부분을 했었지. 나는 이제 이 아시아 젊은 남녀를 보면서 약간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했었지. 나는 한국 사람이라 바쁘니까 일요일에도 지하철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데 쟤네는 뭐가 바빠갖고 일요일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거야. 이런 어떤 본인 말대로 천박한 호기심, 그걸 느꼈는데 차창 밖을 보니까 나와 달리 새들은 서로 깃털 색깔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나한테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겠어? 띄워놓고 설명을 해야겠구나. 나는 이제 천박한 호기심, 거기에다가 살짝 인종차별적인 그런 시선을 던졌는데 나와 달리 이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새들, 얘네를 보면서 나는 저 새들조차도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하는 그런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죠. 기존에 어떤 정서가 없었는데 얘네를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어. 그러면 이 새들이 뭐라는 거야? 화자와 대조가 되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지. 객관적 상관물.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자, 그래서 A의 이유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돼. 자신과 달리 상대에게 차별적 시선을 던졌던 자신과 달리 차이를 넘어 조화를 이루는 새들이 대조가 됐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으면 돼. 나는 이제 똑같은 사람인데 동남아 사람들을 보면서 차별적 시선을 던졌는데 새들은 나와 달리 차이를 넘어서 서로 조화를 이뤄. 그래서 나에게 이제 부끄러움을 유발하는 객관적 상관물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 갔나요? 얘들아, 대답을 좀 해주렴. 객관적 상관물 겁나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래. 국어 학생 이해 갔나? 그래, 너라도 이해했으면 됐다. 세희야,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가 학원 어땠냐고 물어보실 거 아니야? 그때 학생 중에 두꺼비가 있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시상 전개 방식을 이제 배우러 가볼까요? 자, 386페이지. 자, 이제 시상 전개 방식을 우리가 이제 2주에 걸쳐서 배우고 있는데요.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랬지. 시상, 생각상자야. 시에 나타나는 생각은 다 시상이야. 그게 정서든 사상이든 철학이든 주제든 다 이제 시에 드러나는 생각은 시상인데, 그 시상을 어떤 방식으로 독자한테 전달할 것이냐가 시상 전개 방식이에요. 자, 이제 수미상관이 나왔는데, 수미상관은 우리가 몇 차례 또 배운 적이 있죠. 더군다나 그때 배웠던 작품도 모란이 피기까지는이었지. 이제 시에 처음과 끝이 비슷하다. 이제 머리 숫자에다가 꼬리 미자를 쓰는 거야. 머리랑 꼬리랑 서로 상관이 있다. 그래서 수미상관. 옛날에는 내신에서 뭐 수미쌍관, 수미상응 이런 말 갖고 이제 장난을 치기도 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장난을 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 그래서 너네가 수미상관 정도만 기억해두면, 뭐 수미쌍관 나왔을 때 이거 쌍은 틀린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수미상관이랑 수미쌍관이랑 같은 거야. 자, 그래서 처음과 끝의 형태나 의미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를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한댔는데, 이제 출제자들이 너희들한테 약간의 혼선을 주기 위해서 변형된 수미상관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거든. 근데 사실은 수미상관을 보면 처음과 끝이 완전히 같은 경우보다는 살짝 다른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 그러니까 오히려 변형된 수미상관이 좀 더 일반적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변형됐다는 말 들어가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선생님 그러면 처음과 끝이 완전히 같은데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 하면 틀린 건가요? 틀린 건데 그거 갖고 함정을 파지는 않아. 그것까지 니네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선생님이 늘 시에서 어떤 표현 효과를 공부할 때 반드시 예를 같이 보라고 그랬었고, 그와 더불어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있댔지. 이 표현 방식이 뭐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효과가 딸려오느냐까지 이제 생각을 하랬죠. 자, 밑에 나와 있긴 한데 좀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기억을 하면서. 자, 수미상관도 어쨌든 반복은 반복이야. 그러면 은찬아, 선생님이 이제는 반복하면은 두 가지는 자동으로 떠올라야 된댔지. 반복이 시에서 가져오는 효과는 뭐야? 그렇지, 역시 반장이야. 운율을 형성하겠죠. 그리고 의미 없는 구절이 반복되기도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구절을 수미상관 구조로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미가 강조가 되고. 자, 또 다른 거 뭐 생각나는 거 있니, 하온아? 수미상관. 자, 구조적으로 불안한 느낌이 들겠어? 안정된 느낌이 들겠어? 처음과 끝이 같으니까 구조적으로 시각적으로만 봐도 안정감이 느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시연아, 마지막 뭐 생각나는 거 있어? 뭔가 작품을 봤는데 그 감동과 작품에 대한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담고 마음에 남아 여운을 형성한댔죠. 자, 그래서 새로운 친구도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능선지는 절대 우리한테 한 가지 사실만 물어보진 않아. 얘도 그냥 어설프게 이제 출판사에서 만든 문제인데도 선지를 보면 시의 처음과 마지막을 대조했느냐, 주제를 강조했느냐, 처음과 마지막, 얘는 아니네. 얘는 야매로 만들었네. 자, 그리고 동일한 식구를 반복했느냐,
불안하고 절망적인 분위기가 강조되느냐 두 가지 사실을 물어보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선지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수미상관이란 말을 직접적으로 쓰다기보다는 뭐 작품의 처음과 끝에 뭐 첫 년과 마지막 년을 유사하게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든지 뭐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라든지 처음과 끝을 변주하여 여운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변주는 이제 저번 주에 배웠듯이 반복은 반복인데 살짝 바꿔가면서 살짝 변형하면서 반복하는 걸 변주라고 한댔죠. 자, 그래서 이 작품도 그때 봤듯이 살짝 다르잖아.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변주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도 이제 수미상관의 효과, 운율 형성, 의미 강조, 형태적인 안정감, 구조적 안정감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운 형성. 자, 수미상관은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딱히 물어볼 거 없죠? 한번 넘어갑시다. 세이는 이해 갔어? 세이야, 선생님이 사람 이름을 못 외워요. 그래서 네 이름을 기억할 때까지 몇 달 걸릴 거야. 어쩌면 내신 시작하기 전까지도 못 외울 수도 있어. 저번 주에 그 학교 조사했었지? 고등학교 어디 가는지 안 했냐? 안 했어? 2교시 때 2교시 누구랑 하지? 수아쌤이랑 하냐? 아니면 백선쌤이랑 하냐? 했어요, 그거. 했어? 그래요. 왜 니네는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선생님 이름 몰라? 남자쌤이 백선쌤, 여자쌤이 수아쌤. 남자쌤이야, 여자쌤이야? 그래요. 백선쌤이 조사하셨겠네. 백선생이 나보다 나이 어리다? 그렇게까지 놀랄 거는 사실 나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 그게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외모로 니네가 생각할 게 아니라 니네가 봐도 나는 철이 없잖아. 철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외모도 살짝 덜 노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노화됐어. 머리도 빠지고 배도 나오고. 20대 땐 정말 아름다웠지.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이 어디 가면 남자입니다. 남자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하면서 그때는 그게 이제 모욕적으로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칭찬이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니네가 보듯이 그냥 배 나온 아저씨지. 은철아, 언젠간 너도 이렇게 될 거다. 지금은 네가 아름답지만 아기 같은 피부를 가졌지만 이렇게 될 거야. 슬프지? 생각만 해도. 아니, 괜찮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승전결인데, 기승전결에 관해 니네가 뭐 시상의 제시, 시상의 발전 이런 건 몰라도 돼. 그냥 니네가 어떤 작품을 봤는데 그 작품이 지금 이 작품처럼 4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그게 이제 기승전결의 내용 연계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제 한시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돼. 그래서 기승전결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뭐 니네한테 뜬금없이 기승전결의 내용 방식을 통해 뭐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지만 수능에선 그렇게는 안 물어봅니다. 내신에서나 이제 기승전결 좀 물어보거든. 근데 내신에서는 어차피 니네가 그 작품이 기승전결인지 아닌지를 미리 배우고 들어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니네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냥 한시에서 많이 쓰인다 그 정도 좀 기억해두고, 그래도 니네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시인 중에 이육사 선생이지. 이육사 선생은 현대 시인인데도 이제 그 선비 집안에서 성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승전결의 내용 경계 방식을 취한다. 그 정도 좀 알아두면 돼. 다만 이제 기승전결 방식을 보면은 이제 점점 이제 정서가 심화되다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아. 자,
신동엽 선생도 언제 한번 정리는 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오늘은 좀 제껴두고 여기서 이제 니네가 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수사법이 하나 쓰였지. 자, 제주에서 두만까지. 제주는 남한, 두만은 북한. 그래서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들인 아름다운 논밭에서 봄이 움튼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미국이나 소련 같은 외세가 아니라 우리 남한 그리고 북한 한 민족 내부에서 이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작품이거든. 자, 그랬을 때 이제 제주라는 부분을 통해 남한 전체를, 두만이라는 부분을 통해 북한 전체를, 나아가 한반도 전체, 우리 민족 전체를 드러내. 이렇게 부분을 통해 전체를 드러내는 수사법을 뭐라고 한댔죠? 뭐라고 한댔습니까? 기억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세은이? 대유법입니다. 대유법. 자, 이제 수사법 중에 반어 역설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대유법이랬죠. 자, 그 다음에 그래. 대유 중에서도 부분을 통해 전체를 드러내니까 제유가 되겠지. 자, 그 다음 밑에 선경후정의 시상전개 방식. 이제 앞선자에 경치할 때 경이야. 그리고 뒤후자에 정서할 때 정이야. 그러니까 시상을 전개할 때 앞부분에서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경치나 정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뒷부분에서 그에 대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걸 선경후정의 방식. 앞부분에서는 시적 대상의 모습이나 경치, 외부의 어떤 모습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걸 선경, 뒷부분에서 자신의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는 걸 후정이라고 그래. 자, 이제 얘를 좀 어려운 작품을 갖고 왔어요. 자, 보자. 낙동강 빛나루에 달빛이 푸르러.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외부의 상황이지. 선경. 무언지 그리운 밤, 지향 없이 어딘가로 가고파서 흐르는 금빛 노을에 배를 맡겨봅니다. 그러니까 이 경치를 보고서 뭔가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누군가가 그립다, 정서를 표출하지. 후정. 자, 낯익은 풍경이 돼 달 아래 다시 보니 돌아올 기약 없는 먼 길이나 떠나온 듯 뒤지는 들과 산들을 돌아 봅니다. 이제 고향의 풍경이라 낯이 있지만 이제 나에게 너무 그립고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해서 이제 보고 있어. 자, 어쨌든 낯익은 풍경, 선경이지. 자, 그런데 뒤쪽에 가서 미움도 더러움도 없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온 세상 숨쉬는 숨결 한 갈래로 막습니다. 차라리 외로울 망정 이 밤 더디 새소서. 오랜만에 고향에 오니까 혼자 있어서 외로울지언정 오랜만에 미움도 더러움도 없는 순수한 사랑을 느끼는 거야. 그래 보니까 이 밤이 더디 됐으면 좋겠다라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죠. 후정.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간혹 가다가 드문기는 한데 정서를 먼저 드러내고 외부의 상황을 뒤에 말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선정후경이라고 하는 거야. 선정후경. 이것도 내신에서는 일부러 말 순서 뒤집어서 가끔씩 함정파니까 조심하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 안 가거나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예준아, 질문 없니? 자, 그러면 넘어가서 대비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 자, 우리가 선생님이 첫날에 국어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정확히 몰라서 문제를 틀리게 되는 경우가 있댔지. 우리가 그래서 첫날부터 예로 들었던 게 우리가 일상에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말할 때 비교라는 단어를 쓰지만 수능 국어에서는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고 대조는 차이점을 이제 드러내는 게 대조랬지. 자, 그렇다면 이제 대비는 대상이 재는 차이점을 맞대어 비교하는 방식이래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비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아우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뭐 색채 대비, 촉각 대비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자, 성탄제라는 작품이네. 자,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자, 눈 하면은 우리가 하얀색을 떠올릴 수밖에 없겠지? 반면에 산수유 열매의 붉은색, 흰색이랑 붉은색이랑 강렬하게 색깔이 대비가 되지. 이런 걸 이제 색채 대비. 그런데 이제 선지에서 학교, 이제 니네가 고등학교 올라가 보면 느끼게 되겠지만, 야, 우리 학교 내신 문제는 순 말장난 투성이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될 텐데, 만약에 이제 자습서에서는 대부분 색채 대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거든? 그럼 니네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시각적 이미지가 대비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틀어버리는 거지. 그런 함정이 이제 넘어가면 안 돼. 자,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싸늘한, 이제 눈밭을 이제 헤치고 왔으니까 옷이 차가웠겠지?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열은 이제 뜨겁죠? 그러면 차가움과 뜨거움, 촉각적으로 또 대비가 되는 거지. 말없이 후비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 중에 중요한 거를 하나 짚어볼 게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제 시의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추상의 구체화랬지. 자, 추상의 구체화가 뭔지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어차피 대답 안 할 거니까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이제 추상이라는 건 우리가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실체는 없지만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어떤 관념 같은 거, 뭐 사랑이니 평화니 그런 거를 추상이라고 한댔지? 자, 그런데 그 추상적인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대부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경우가 많아요. 뭐 이별의 정한이니 뭐 자아의 성찰이니 이런 거 다 추상적인 거잖아. 그런데 그 추상적인 거를 그대로 추상적으로 전달하면 독자가 공감하거나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댔지. 그래서 시인들이 어떻게 한댔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오감으로,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그런 어떤 구상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 그 중에 이제 가장 흔한 방식이 형상화, 시각화하는 거랬지. 자, 그래서 이 작품도 말이야, 이제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희생적 사랑. 어린 시절에 화자가 이제 열이 나갖고 중내산해 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 이제 산골, 가난한 산골에 사니까 밤에 뭐 앰뷸런스를 부를 수도 없고 병원에 데리고 갈 수도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이제 열을 내려주게 하기 위해서 이제 눈이 덮인 산을 헤치고서 따오신 이제 해열제로 따온 게 붉은 산수유 열매였던 거지.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붉은색이 이제 강렬한 이미지를 갖는 산수유 열매로 우리한테 전환을 해서 딱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옷이 서늘해질 정도로 눈밭을 뒤져서 아들을 위해서 저 열매 하나를 따왔구나. 저건 정말 굉장한 사랑이고 희생이구나 라는 걸 우리 독자가 공감하게 만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넘어가서 여기에 관해서 또 질문할 거 있니? 자, 그러면 애들아, 이런 대비, 대조나 비교 같은 거는 시에서 왜 할까? 당연히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밖에서 눈밭을 헤칠 정도로 아버지가 고생했겠구나.
거기에 대비되는 강렬한 사랑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강조를 해버리는 거야.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정말 밖에서 옷이 차가워질 정도로 고생을 하셨겠구나. 하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도 한없이 뜨거웠구나. 그거를 이제 촉각 대비로 보여주는 거지.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점층적 시상전개 방식. 세이야, 점층이 뭔지 아니? 점층은 의미가 점점 커지거나 표현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걸 점층이라고 한댔죠. 그래서 점층적 시상전개 방식, 표현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거나 의미가 점점 커지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는 거야. 자, 반대로 이제 점점 약해지면 점강이랬지. 자, 예전에 한번 배웠던 작품이네요. 떨리는 손,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판자에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는 당연한 건데 군인들이 이제 그 자유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쓰지 못하게 하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 떨려. 그런데 그걸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치 떨리는 표현의 강도를 이제 높여서 점층했지. 자,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그냥 쓴다.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음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자, 이렇게 화자의 정서를 이제 점점 강하게 표출하는 점층적 시상 전개 방식이 쓰였네. 자, 그 다음에 어조의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 이제 굉장히 중요한 놈이 하나 나왔네요. 실제로 니네가 수능 선지 보면은 어조의 변화를 주었느냐, 어조의 변화가 없느냐, 이런 거 은근히 많이 물어봐. 근데 우리한테 어조, 쉽게 말해 화자의 말투가 중요한 이유는 뭐였어? 우리가 지금 계속 몇 주째 공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최종적으로 수능에서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왔을 때 니네 스스로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대응하는 태도를 파악해서 스스로 주제를 읽어내어 문제를 풀 수 있게 연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상황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니네가 파악하기가 쉬운 편이야. 반면에 태도는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 주관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려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는 이런 슬픔 같은 정서 같은 거를 보지만 이런 좀 어려운 작품에서는 이런 정서들이 나타나지 않는댔지. 그때 너희들이 이제 태도를 읽어내기 위해 살펴야 되는 게 어조, 쉽게 말해 말투고, 이 어조는 어디에 드러난댔나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보통 어조는 우리가 뭘로 파악할 수 있댔어, 예준아? 말투가 어조입니다. 그러면 은서. 어조. 보통 우리가 뭘 보면 어조를 느낄 수 있댔죠? 수민이? 은찬이? 그렇죠. 역시 반장이야. 보통 우리가 이 어조라는 거는 종결어미나 선어말어미를 통해 파악할 수가 있댔죠. 이걸 몇 번 얘기했습니까? 종결어미.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 어떤 정서 같은 게 별로 안 느껴지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구나. 여기서는 정서가 느껴지지. 학생들아 공부를 하자. 우리한테 뭔가 원하는 바가 있구나. 느껴지죠? 그래서 항상 종결어미나 선어말어미를 봐줘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문제에서 너네한테 어조가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그거를 이제 판단할 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종결어미가 변하냐 안 변하냐 이런 걸 이제 봐주는 거야. 물론 종결어미 하나만 본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조의 변화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이랑 어조, 말투의 변화를 줌으로써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어조는 상황이나 시적 대상을 대하는 화자의 정서 태도와 관련이 있다. 결국 우리가
종결어미나 선어말어미를 눈여겨봐야 되는 건 그 사람의 어조, 말투를 파악하려는 거고, 어조를 파악하는 거는 결국 그 사람의 태도를 파악하려는 거고, 태도를 파악하는 건 결국 시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알겠죠? 어쨌든 모든 것은 다 주제로 귀결이 되는 거야. 우리가 체감을 잘 못하지만 수능에 나오는 문제의 60% 이상이 주제를 묻거나 주제와 연관하여 답이 갈리는 문제들이랬죠. 자, 그래서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변하면 어조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아주 좋은 케이스를 이제 갖고 왔네. 자, 한용운 선생님의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 한 번씩은 다 들어봤죠? 자, 참고로 이해를 돕기에 배경지식을 약간 주자면 한용운 선생님은 이제 시인이기 이전에 이제 스님이셨지. 스님, 그냥 스님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 불교 종교 철학적으로 봐도 위대한 사람이었어. 왜냐면은 그 불교가 그 다 장점이 많은 종교긴 한데 단점이 또 하나 있어요. 불교의 니네 최종 목표가 뭔지 알아? 불교 굉장히 재밌는 종교입니다. 불교의 최종 목표가 뭘까요? 해탈, 그렇지. 열반, 니르바나라고 하죠. 근데 그 열반에 오른다, 해탈한다. 이게 결국 뭐랑 관련이 되냐면 영원히 죽는 거야. 완벽하게 영원히 죽는 거. 이런 거 필기 안 해도 된다. 영원한 죽음. 근데 불교에서 왜 영원한 죽음을 이제 이렇게 중시하느냐? 불교의 인생관 때문인데,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을 고통이라고 봐요. 인간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 근데 문제는 뭐야? 불교의 이제 다른 세계관이랑 연관이 되는데, 우리의 삶은 윤회를 한다는 거죠.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또 그 고통을 겪고 죽어. 그러면 또 다시 태어나서 또 고통을 또 겪어. 그러니까 영원히 이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깨달음, 이제 얘기했던 그 해탈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은 이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서 영원히 세계와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죽는 건데 그게 완전히 엔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의 이제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거를 왜 갑자기 설명하는 겁니까? 한용운 선생이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너네 독서 지문이랑도 연관된다. 자, 이제 석가모니 부처가 준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연기설인데, 연기설은 별거 아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라는 거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인간의 이 모든 고통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모든 것은 결국 다 하나인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걸 구별을 해. 거기서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너희들이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도 이왕이면 좋은 필기도구를 갖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근데 결국에 뭐 요 펜이나 결국 근본적으로는 하나야.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샤프는 그냥 문방구에서 1,000원에 파는 이제 싸구려 샤프고, 내가 갖고 싶은 샤프는 저기 진열장에 못 훔쳐가게 막 진열해 놓은 몇만 원짜리 샤프야. 그게 결국 근원적으로 하나인데 우리는 그걸 구별하잖아. 그러면 구별하면은 왜 고통이 생길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면 좋은 걸 갖지 못해서 고통이 시작되는 거고, 내가 나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고통이 시작되고 괴로운 거지. 그래서 불교 니네 보면 스님들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잖아. 왜 인연을 끊을까? 이것도 이제 부처님 말씀이죠. 좋은 인연은 만나지 못해 괴롭고 나쁜 인연은 만나서 괴롭다라는 거야. 결국에 모든 인연도 하나인데
그걸 또 우리는 또 구별하잖아. 아, 쟤는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아, 하지만 쟤는 좋아. 이걸 구별하니까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나면 괴롭고, 좋은 사람이 있는데 쟤는 또 나를 안 좋아하네. 거기서 또 괴롭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깨달음을 니네가 이해하기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니네도 어렸을 때 배웠지. 원효대사 해골물. 원효대사가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서천, 인도로 서역으로 가다가 밤에 이제 잠을 주무시죠. 그때 이제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머니가 고등어를 사다 놓으신 게 아니라 이제 집히는 대로 뭘 집다 보니까 웬 바가지에 물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물을 달게 마셨는데 잠이 깨고 나니까 그게 뭐였어? 무덤이다 보니까 해골 바가지에 고여있던 이제 물이었던 거지. 그거를 이제 아는 순간 이제 구토가 시작이 되죠. 구역질을 하다가 원효대사가 뭘 깨달아? 아, 어제는 이게 해골물인 줄 모르고 마시니까 꿀물처럼 달았는데 내가 그 차이를 생각한 순간 고통이 시작됐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원효대사가 뭐라고 말을 하셔?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따라 하나구나. 해골물이든 꿀물이든 내가 구별 안 하면은 하나인 거야. 그걸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분은 굳이 인도까지 갈 필요가 없었던 거지. 자,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걸 깨달아서 구별하지 않는 경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해탈의 경지인 거고, 그렇게 이제 해탈을 하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이제 열반에 니르바나에 올라가고 이제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처럼. 근데 이 불교가 매력적인 종교인 게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영원히 죽는 사람을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거야. 즉 석가모니처럼 위대한 사람 한 명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스스로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게 매력적인 종교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의 여러 가지 가르침은 자연스럽게 역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 불교의 가르침이 맨날 뭐야?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게 뭔 얘기입니까? 욕망이 곧 공허한 것이고 공허한 것이 곧 욕망이다. 번뇌 즉 보리. 고통은 깨달음이요, 깨달음이 곧 고통이다. 있는 것이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런 역설적인 얘기를 계속해. 그런데 이 한용운 선생이 스님 중에서도 진정한 스님이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한용운 선생님 작품은 역설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별명이 역설의 시인이기도 하죠. 한용운 선생님은 사실 의외로 니네가 기억하고 있는 위상에 비해 남긴 작품은 얼마 안 돼. 43작품인가 42작품인가 밖에 없거든. 근데 그걸 다 읽어보면 2작품인가 1작품인가 빼고는 다 역설법이 쓰여. 자, 그래서 그 역설을 사용하는 이유가 결국엔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유명한 역설법이 나오죠.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님이 간 것은 안 간 것이나 마찬가지고 내가 보내지 아니한 것이나 님이 간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자, 아무튼 자, 우리는 어조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한용운 선생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자,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자, 똑같은 아인데 여기서의 아는 슬픔이야, 탄식이야. 자, 그래서 님이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매력적인 표현이죠. 원래 차마라는 부사어는 부정어랑만 어울려야 돼. 차마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이걸 긍정이랑 연결을 시켰죠. 그를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님도 차마 가지 못할 것을 차마 떨치고 갔구나.
자,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만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앞부분까지는 굉장히 정서가 슬퍼.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내가 이별을 했다고 해서 계속 슬퍼하기만 해. 그러면은 결국 그 사랑도 슬픔의 씨앗이 되는 거고 내 사랑을 스스로 모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자 만남이 있으면은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 회자 정리.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거자 필반. 자, 재밌는 게 뭐야, 얘들아?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어. 헤어짐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만나게 돼. 반드시 다시 만나면 또 반드시 다시 헤어지겠죠? 그러면 또 다시 반드시 만나겠죠? 이게 또 뭐야? 윤회인 거야. 우리의 인연이라는 것도 만났다 헤어졌다를 되풀이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님이 나를 떠났지만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기 때문에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똑같은 아인데 어때? 아까는 이별을 해서 슬퍼서 탄식하는 아였지. 반면 여기에 아는 뭐야? 님은 갔지만 나는 여전히 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님과 헤어진 게 아니구나. 깨달음의 아인 거야. 이렇게 어조의 변화를 니네가 캐치를 하면 작품의 주제를 읽어내는데도 더 효과적이겠죠. 당연히. 자, 근데 지금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니네가 달리 볼 수 있을까? 그냥 써 있는 것만 보면 똑같은 아잖아. 물론 니네가 엄청 경험이 많고 시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하다면 여기에 아랑 여기에 아는 다른 의미구나 캐치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지. 그래서 선생님이 늘 시를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다 보면 니네도 이 화자의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에 아랑 여기에 아가 다르게 읽힐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은 잠시 또 휴식을 취했다가 2교시로 가봅시다. 아이고 배야. 지금 누가 하는 거야?
배 아파. 됐는데 1시간 동안 괜찮을까? 핸드폰? 왜? 어디 연락할 때 있어? 얼마 안 챙겨와가지고. 혜은이가 수민이랑 싫어. 어? 괜찮아. 이 배고플까봐 갖고 온 거 아니야? 오, 진짜 유로라고 써있네. 씨발 유럽산인가? 어디 갔다 왔어? 그래서 코코넛이 그려져 있었구나. 태국 가고 싶다. 방콕 갔다 왔니? 그냥 완전 휴양지 갔다 왔네. 어? 걔네 내전 중인가 지금? 우크라이나. 그린란드?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전쟁 중이에요. 태국이 지금? 걔네도 좀 맨날 쿠데타 일어나고 그래갖고. 쿠데타 일어나나? 그러니까 타국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내전이지. 아니, 타국이랑 싸우고 있어? 뭐지? 너무 국제 이슈가 센 게만 하고 태국은 묻혀버리나? 하긴 뭐 미국이 저지를 하고 있으니 뭐. 미친놈이야 트럼프는. 뭐 국제 협정이 뭐 조약도 없고 우리나라랑도 관세 협정 맺은 지 진짜 3개월도 안 돼서 또 그거 지 맘대로 뒤집겠다고. 그래서 원차라 우리가 약속 어기면 당연히 그런 거에 당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니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트럼프 같은 깡패한테 당하지 않게 해야 돼. 자 이제 일어나자 얘들아. 미국이 침공해 오고 있다. 자다가 관세 30% 낼 거야. 미친놈 아니야? 걔네 우리나라 차 많이 타잖아. 그럼 뭐 제네시스 같은 거 제일 높은 모델은 1억 정도 되는데 관세 30%면 세금을 3천만 원 때리겠다라는 건데, 그럼 미국 애들이 미쳤다고 현대차 1억 3천만 원 넘게 주고 타냐? 미친놈이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시상 전환을 봅시다. 시상 전환이라는 건 이제 시에 드러나는 생각이 이제 전환되는 건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역시나 태도입니다. 태도가 바뀌는 거, 정서가 바뀌는 거, 그게 이제 시상 전환이거든. 근데 결국 니네가 시상이 전환됐느냐 전환되지 않느냐도 어떻게 캐치하느냐? 역시 어조야. 자, 그래서 사실 시상 전환이 뭔지 공부하기 제일 좋은 작품도 님의 침묵이야. 님이 떠나서 앞에서 계속 내내 슬퍼했지. 그런데 그러나 하더니 슬픔에서 희망으로 마음을 전환을 시킨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재회에 대한 어떤 믿음, 이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지. 이런 게 시상 전환인 거야. 자, 그래서 최승호 선생의 국어, 선생님이 첫날 그 수능에 자기 작품 나왔는데 풀어봤는데 다 틀렸다고 했던 양반이 이 양반이거든.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양반이 풀려면 풀죠. 근데
자기는 그런 생각으로 시를 쓰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인이 봐도 수능에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정답이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늘 시어를 판단할 때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정해진 답을 찾지 말고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이 시어가 어떤 의미인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파악하랬지. 자, 그러면 제목은 국어야. 국어 하면은 보통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선생님 국어 좋아합니다. 나는 긍정이에요. 근데 국어를 우리가 부정적 의미로도 많이 사용하지. 어떤 특성 때문에?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국어들의 빳빳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자체가 얘네는 경직되어 있어. 사고방식 자체가 경직되어 있어. 이런 게 이제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걔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겠죠. 눈도 흐리멍텅해.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역시나 사람들이 경직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국어가 진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네.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 이거는 앞에 맥락이 잘려 있으니까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 여기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경직돼 있고 획일화돼 있고 생기가 없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독재 치하의 군사 독재 시절의 국민들이었던 거야. 그래 버리니까 그 권력이 무서워서, 총칼이 무섭고 탱크가 무서워서 경직되어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나는 뭐라고 생각해? 아, 저 사람들 자유가 없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국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반복을 통해 강조하네요.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그래서 야, 저 전두환 총칼이 무서워서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아, 참 불쌍해 라고 생각했는데 뭐라는 거야? 시적 화자도 사실 그런 자유를 잃고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 버리는 거지. 자, 그런데 진짜로 북어들이 나한테 너도 북어라고 얘기했겠어? 이건 사실은 자기 성찰이죠. 아, 내가 남 얘기할 때가 아니구나. 나도 그런 북어 같은 존재구나. 깨달아 버린 거지. 누가 페브리즈를 불었나? 자, 그래서 여기선 시상 전환점이 뭐여서, 아, 저 사람들 불쌍한데 느닷없이 깨닫는 거야. 아, 나도 불쌍하구나. 자,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예준아 자냐? 자, 시상의 확산. 이제 시에서 화자가 대상으로 삼고 언급하고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대상이 점점 확장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적 대상이 확장되거나 시적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될 때 시상이 확산된다고 표현한다. 자, 김춘수 선생의 엄청 중요한 작품이죠. 꽃이라는 작품이야. 이 작품은 나중에 자세히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시상의 확산이 뭔지만 좀 봅시다. 실제로 문제에서는 확장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여. 시상이 확장되고 있다. 자, 그래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지금 여기서는 범위가 어디야? 나와 그 사이의 개인적 관계에서 머무르고 있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이제 그 제외한 누군가가 이제 한 명 추가가 됐어.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와 그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가 우리 모두의 관계로 확장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배울 텐데
이 작품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철학을 담고 있는 작품이야. 나라는 존재가 과연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그렇게 봤을 때 선생님처럼 에고가 강한 사람들은 아예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나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 그게 이제 프로이트가 말하는 에고라면은 프로이트의 이제 제자가 이제 퍼소나, 페르소나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거든. 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에고, 자아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누구인가 그걸 중심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 나라는 존재는 온전히 나 혼자서 규정되는 건 아니지. 예를 들면 선생님이 갖고 있는 강한 에고 중에 하나가 나는 최고의 국어 강사야 이거야. 근데 학생들이 없으면 내가 국어 강사일 수 있어? 불가능하지. 너희가 없으면 나는 국어 강사로서의 자아를 가질 수가 없어. 그렇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자아를 퍼소나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에고가 강한 삶을 사람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퍼소나를 타인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자아를 무시할 순 없죠. 그래서 지금 이 화자도 이쪽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을 알아보고 그 사람의 그 본질에 걸맞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 사람이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거지. 즉 니네가 이 학원에 와서 나랑 수업을 하니까 니네 삶에 내가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 니네가 이 학원 안 왔으면 뭐 내가 어디 가서 길바닥에서 얼어 죽든 말든 니네가 상관할 바가 뭐야.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거지. 의미가 없는 존재지.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니네가 와서 나한테 선생님 했을 때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 선생으로서의 이제 자아가 완성이 되는 거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러니까 누군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내가 완성이 된다라는, 나를 진정으로 완성시키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갈망, 그건 이제 꽃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모두 무엇이 돼야 되는데, 이 무엇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타인이 나한테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줘야 되겠지. 예를 들어 선생님이 무턱대고 니네한테 야 너는 공부 못하니까 너는 9등급짜리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버려. 그런 건 상당히 불쾌하죠. 그래서 나의 어떤 본질에 걸맞는 그런, 저는 학생으로서 9등급일지 모르겠지만 인간으로서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거를 타인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시상집약.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 집약이라는 건 거기에 모아서 집중을 시킨다란 얘기예요. 시상집약은 시상의 학상과 달리 시가 진행될수록 내용이 한시어나 식구에 집중되는, 한마디로 주제를 그 단어에 집중을 시켜버린다는 거야. 자, 박남수 선생의 아침 이미지인데 사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아침이라기보단 어둠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니? 세상의 모든 만물, 생명을 낳는 존재는 빛이라고 생각해? 어둠이라고 생각해? 보통 우리는 빛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침에 생명이 깨어난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인데 박남수 선생은 그 고정관념을 깨는 거야. 야, 밤이 끝나야 새벽이 오잖아. 그러면 밤이 새벽을 낳는 거 아니야? 어둠이 빛을 낳는 거 아니야? 근데 당신들이 빛이 모든 생명을 낳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결국 그 빛을 낳는 어둠이야말로 진짜 모든 것을 낳는 존재자라 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수미라 일어나라.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저번 주에 배웠지? 행간걸침. 그러니까 우리의 선입견과 달리 오히려 어둠이 존재를 낳는 생명의 원천이다, 그걸 우리한테 행간걸침으로 강조를 하더니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우리한테 돌려주는 건 아침이 아니라 어둠. 어둠이었어.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를 물상이라고 그래. 몸을 움직이어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제목처럼 아침에 활기찬 이미지,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가 제시되지. 아침이면 새벽은 개벽을 한다. 개벽은 세상이 처음 열리는 걸 개벽이라고 그래. 근데 사실 매일 아침마다 세상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 만물이 이제 깨어나는 그 아침의 어떤 에너지와 생명력, 그거를 이제 집중시키기 위해서 개벽, 세상이 새롭게 열리고 있어. 이 한마디에 이제 내용을 집중시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방금 배운 시상 전환은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바뀌는 것, 특히 태도가 바뀌는 거가 이제 시상 전환인데, 우리는 그걸 화자의 어조가 바뀌는 걸 통해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시상의 확산은 시상이 확장되면서 주제가 강화되는 방식인데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아. 오히려 자주 나오는 건, 제일 자주 나오는 건 시상 전환, 그 다음에 시상 집약, 그리고 시상의 확산은 간혹가다 나와. 자, 그래서 시상의 집약은 그 집약된 시어나 식구의 주제가 압축되는 걸 시상 집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시상 집약 배웠던 게 뭐야? 명사용 종결할 때 이제 시상 집약 잠깐 배웠었지. 어디가 있냐? 멀리도 있다. 자, 기억나지? 감자 먹는 사람들. 자, 화자한테 원래 감자는 지긋지긋한 가난의 상징이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족들한테 그 감자를, 가족들이 감자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남은 감자를 먹던 그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 그걸 떠올려 보니까 어머니랑 감자랑 알고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지. 어떤 존재야? 둘이 공통적으로 이 감자, 땅에 묻혀서 보이지 않는 감자가 예쁜 꽃을 피워. 그것처럼 어머니라는 존재는 늘 자식들이 이제 세상에서 주목받고 잘 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양분을 전달해주고 희생하는 존재다. 그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 맨 마지막에 늙은 애기집, 어머니란 존재를 감자에 딱 비유하면서 였다가 시상을 집약시켰던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죠? 세이야 이해가냐? 잘하는구만. 자, 아이고 허리야.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시상전환, 시상집약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가나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숙제는 386부터 386. 오늘 시는 다 끝내버립시다. 자, 이제 니네가 이제 숙제를 하는데 선생님이 엄청 중요하다고 했던 김수영 선생 또 나오죠. 그래서 김수영 하면 니네가 딴 거 기억 안 나도 두 가지. 자유, 할 말은 하는 자유. 그런데 그게 곧 의무고, 그리고 김수영 선생은 쉽게 말하면 욕하는 윤동주랬지. 자아 성찰을 불의에 맞서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센 언어, 비속어 같은 걸로 막 나온댔지. 자, 그래서 이제 좀 힌트를 줄게. 여기서 누는 이제 사람의 그냥 표면상으로 읽으면 스노우야. 근데 보통 우리가 눈하면은 어떤 순수함, 깨끗함 이런 걸 떠올리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람의 눈을 의미하기도 해. 거기에 착안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결정적인 거 그때 김소영 선생이 남긴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젊은 시니어 가래침을 뱉어라 그거랬지. 여기서 나오죠. 가래를 이제 뱉으라고 변형해서 가래를 뱉는 행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댔지. 저 불의한 세력들 더러운 놈들은 가래침처럼 더러운 언어로 비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가래침을 뱉으면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걸 안 뱉으면 우리 몸 안에 그게 있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가래침을 뱉는 행위는 나를 정화하는 행위이기도 해. 그래서 그거 참고 삼아서 이제 숙제를 풀어오면 되고요. 자, 백석 선생 나왔죠.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육사 선생 한 작품 정도 빨리 하자, 빨리. 클리닉 해야 되니까. 자, 이육사 선생은 사실 너희들도 이름만 들으면 알 정도로 중요한 시인인 건 사실인데 선생님이 출제확률을 A-까지 낮춰놨어. 그 이유가 90년대, 2000년대에 너무 많이 울거먹은 거야, 수능에서.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좀 뜸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과서에 수록되고 외부 지문으로 이제 많이 나오죠. 자, 절정, 광야, 청포도, 뭐 꽃, 교목 이 정도는 니네가 수능까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필독작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이제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지. 수능 당일날에 니네가 이제 어떤 작품을 보고 이 시는 이런 의미야 정답을 찾아내는 건 불가능하니까 하지 말랬지. 딱 한 명 예외가 있댔지. 그게 이육사 선생이죠. 왜냐면 이름에서 드러나. 이육사 선생님 원래 이름은 이원록이야. 근데 이 양반이 평생 동안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감옥에 16번인가 잡혀가서 막 일본 놈들한테 계속 고문당하고 그러거든. 근데 이 양반이 처음으로 이제 감옥에 갔을 때가 대구은행 폭파 사건. 그러니까 당시에 은행이라는 것도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재산 빼앗아 가려고 하는 수탈의 상징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그 은행을 폭파하는 사건을 벌였는데 이육사 선생이 거기에 이제 딸려 들어가. 근데 이게 참 운명이 아이러니한 게 그때 당시에 이육사 선생은 그 사건이랑 전혀 연관이 없었어.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헛다리 짚은 거거든. 근데 이 양반은 그걸 딱히 부정도 안 해. 그냥 감옥에 들어갔더니 수임 번호가 264번인 거야. 아 그래. 앞으로 나 독립운동 하려면은 어차피 암호명 같은 거 필요하잖아. 그래서 잘 됐다. 앞으로 내 시 필명이자 독립운동가로서의 코드네임은 이육사다. 그렇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원록 이육사 선생은 본인 스스로가 밝혀 내가 시를 쓰는 거는 예술로서 내가 시인이라서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독립운동의 수단이라고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육사 선생은 니네가 저항시 일제에 저항하고 독립을 추구하는 그런 시인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어조 파악하기 굉장히 어조 공부하기 좋은 분이야. 우리나라 시인 중에 가장 남성적이고 강한 어조를 갖고 있고 때로는 극단적이기까지도 해. 독립이 아니면 죽음이다 이런 식으로. 자, 지사적이라고 했는데 지사는 뭐냐면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선비, 참된 선비를 이제 지사라고 그래. 자, 그리고 놀랍게도 니네 1000원짜리의 태계 이양 선생 있지? 그분의 직계 자손입니다. 직계 후손. 그러다 보니까 안동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공자왈, 맹자, 한시 그런 거 배우면서 이제 선비 정신 같은 걸 배운 거야. 그래서 지사적이면서도
현대 시인인데도 한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시에서 쓰이는 기승전결의 내용 전개 방식이라든지 관습 상징 같은 거, 고전 시가에 나오는 상징들 있잖아. 그런 걸 많이 활용하는 시인이야. 자, 일단 이육사 선생님 좀 정리됐나요? 자, 그러면 절정. 자, 빨리 할게.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자, 여기서 매운 계절의 채찍, 다른 시인이라면 니네가 고민해봐야겠지만 이육사 선생이기 때문에 일제의 탄압을 의미하는구나로 해석해도 상관없어.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실제로 이 이육사 선생이 주로 활동했던 곳이 만주야. 만주는 우리 입장에선 북쪽이죠. 자, 그래서 수평적으로 이제 북방, 추운 북쪽까지 이제 내몰려왔어.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자, 아주 높은 곳, 수직적으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극단까지 올라가.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서다. 아주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고원에서도 칼날 위에 또 서. 이게 바로 절정인 거죠. 그러면 이 정도로 절정에 갔으면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겠지? 자,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제 위대한 독립운동가 다운 표현이지. 야, 일본 놈들아, 니네가 나보고 무릎 꿇으라고? 어디에 내가 무릎 꿇어? 나 지금 칼날 위에 서 있는데 나는 무릎은커녕 지금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어. 니네한테 무릎 절대 못 꿇어. 그 얘기야. 자, 불굴의 의지. 자, 이럼에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내가 아주 극단에 내몰려 절정,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까지 왔잖아.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것도 지난주에 배웠죠. 유명한 역설법인데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댔지. 자, 겨울이 이제 일제를 상징한다면 일제는 당시에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센 놈들이었지. 강철처럼 강하고 가혹한 존재야.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일제가 아무리 세도 무지개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 이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선생님도 개인적으로는 1번 쪽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2번의 해석으로 가면은 무지개가 곧 사라진다는 속성이 있긴 하지만 보통 우리한테 좀 긍정적인 느낌을 많이 주잖아. 자, 그래서 나는 1번 쪽으로. 자, 그런데 니네가 이 역설적 표현을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어쨌든 이 강철과 같은 일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의지죠.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배웠듯이 휩쓸려 오다, 그 위에 서다, 곳조차 없다, 무지개인가 보다. 굉장히 이제 좀 딱딱하게 강한 남성적 어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한시의 영향을 받아서 현대 시인인데도 딱 기승전결에다가 한시의 특징이 뭐냐면은 니네 나중에 한시 배우겠지만 뭐 5원절군이 7원절군이 5원율신이 한시는 글자 수나 심지어 행의 수도 딱딱 정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작품 니네가 눈으로만 그냥 쓱 봐도 일반적인 현대시처럼 막 행과 연의 구성이 다양한 게 아니라 그냥 딱 강연이 두 행씩, 두 줄씩, 글자 수도 크게 이탈하는 부분이 없지. 이렇게 절제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양반이 어렸을 때 이제 안동의 퇴계 이양 자손인데 당연히 어렸을 때 뭐 했겠어? 맨날 한시 같은 거 공부했겠지. 그 영향을 받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구조적으로 절제되어 있고 안정감이 된다. 나중에 안동 놀러 가게 되는 친구들은 그 찜닭 같은 것만 먹지 말고 그 이육사 기념관이 있어 거기에. 거기도 한번 가보고 그 도산서원 같은 것도 가보고. 그리고 그쪽에 고택 같은 데서 하룻밤 잡아. 그 양반들 실제 그 집
좋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인인데 혹시 이육사 선생 관해서 이해 안 가거나 물어볼 거 있는 사람? 없나요? 아, 한용운 선생도 가르쳐주고 싶다. 아, 한용운 겁나 중요한데. 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일단 클리닉을 진행하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일 시간이 남으면 박목월 선생도 잠깐 공부를 할게요. 자,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